코스피가 긴 연휴를 앞두고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 방어에 성공한 고려아연 주가는 10% 넘게 오름세입니다. 전날 주주총회에서 승리한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을 협력 대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MBK 측은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줄줄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대 대형은행들이 서민 대상 정책 대출 공급을 80% 넘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자 장사로 역대급 이익을 거둔 데 비해 서민금융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여러 곳에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혜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죠. 네,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2,536.59로 0.8%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2,54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개인 2,9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원, 430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에 0.90% 오른 730.51에 거래 중입니다.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1,43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글로비스가 6% 가까이 뛰며 신고가를 세웠고 HDA 현대일렉트릭도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종목 모두 트럼프 2기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인데요. 내연기관 완성차의 물류 수요와 데이터 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되는 것을 예상되며 두 종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려아연도 12%대 오르며 다시 85만 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전날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킨 것으로 시장이 해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풍은 0.36%대 하락하며 41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AI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반등하던 니케이 지수는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상승폭을 줄이다 39,976.68로 0.0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는 상승폭을 키우는 모양새인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7% 오른 3,252.86, 항생지수는 2.06% 오른 21,106.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 비트 신다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굵직한 기업들이 연휴를 앞두고 지난해 연간 실적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수요 부진의 여파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완성차 업체는 그 와중에도 활로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선 배터리 업체들부터 보면 전기차 캐즘이라 불리는 수요 둔화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산 배터리 공세와 전기차 캐즘 여파로 작년 4분기 2,200억 원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5,7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3% 급감했고 연매출 역시 25조 6,100억 원으로 24%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속 북미 시장의 고수익성인 이 배터리 제품 출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여파가 반영됐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 하락과 연동한 이 배터리 제품 판매 가격까지 떨어진 것도 실적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LG엔솔은 올해도 2차 전지 산업의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시설 투자를 최대 30% 줄이고 투자 집행 시기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성 SDI도 작년 4분기 2,500억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 16조 5,900억 원, 영업이익 3,600억 원을 기록했지만 1년 전보다 각각 22%, 76% 급감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 눈에 띄는 곳들 전해주시죠.
네, 먼저 기아가 지난해 매출 107조 원, 12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비롯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이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기반으로 북미와 신흥시장에서 판매량을 크게 늘리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57조 2,3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4% 급증한 3조 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을 대거 공급한 데다 원가 절감에도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 10조 2,900억 원, 영업이익 7,350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오일은 작년 영업이익이 4,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6% 급감했지만 지난해 4분기 2,6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기업 속보 전하겠습니다. 어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패했던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오늘 오전에 최 회장 측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조금 전 MBK 측에 협력의 길을 열어놓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상황이 계속 반전을 거듭하는 모양새인데 시간 순서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MBK 측이 오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대표, 그리고 상호주 제한에 관여한 모든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시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은 호주 손자회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했는데요. 이런 의결권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36조를 위반한 탈법 행위라는 게 MBK 측 설명입니다. 이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최 회장 스스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범법자가 됩니다.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또 이른바 최윤범 지키기를 위해 575억 원을 낭비한 배임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고려아연이 조금 전에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MBK 파트너스를 적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MBK가 명성에 걸맞는 명망 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파트너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MBK와 영풍 측의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MBK와 영풍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화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600억 원 규모 산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전신주의 불꽃이 대규모 산불로 번지면서 인근의 한화 리조트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됐던 법적 분쟁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일단 대법원을 가기 전에 2심의 결과가 최근에 나온 거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한전이 하나호텔앤리조트에 105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년 전 1심에선 13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배상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당초 소송 제기는 하나호텔앤리조트가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축구장 1,700개 규모의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하나는 이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리조트 일부가 불에 탔다며 6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13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하나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한전은 그 금액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배상 규모가 줄어든 건 수목 손해 기준이 조경수에서 임목으로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한화 입장에서는 600억 원을 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결국 깎여 105억 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사실상 판정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로서는 배상 금액이 대폭 깎이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측은 상고를 포함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유관부서와 소송대리인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6년간 이어진 소송전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대통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는 이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조사는 모두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지 주목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검찰 수사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수사 서류들을 검토한 이후 구속기간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종료 기한을 설 연휴인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 서부지법이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송부한 건 처음인 만큼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법적 검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4, 5일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 조사를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에게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검찰 조사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51일간 진행됐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선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거란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제때 빚을 못 갚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만 한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요? 네, 지난해 11월 기준 한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전달보다 3천억 원 늘었지만 신규 연체 발생액이 똑같이 늘며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6%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올랐는데요. 대기업만 빼고 중소기업과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모두 0.05%포인트 안팎씩 올랐습니다. 네, 가계대출도 상황이 나빠졌죠. 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2%포인트 올라 0.27% 수준으로 낮았지만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82%로 높았습니다.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진단했는데요. 금감원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연체 부실 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상황을 대형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도가 낮아도 빚을 성실히 갚았다면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햇살론 뱅크라는 서민금융 상품이 있는데 4대 은행들이 지난해 이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 서민금융을 반년 이상 잘 상환한 차주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성격의 정책 대출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행에 햇살론뱅크를 지원했다, 거절당했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은행들이 햇살론뱅크의 취급액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은행권 햇살론뱅크의 공급액은 8,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차주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 변제율이 2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만 보증하기 때문에
나머지 10% 손실은 금융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4대 시중은행의 감소폭이 유난히 컸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햇살론뱅크 취급을 전년 대비 86% 줄여 공급액이 14억 원에 그쳤습니다. 4대 시중은행은 전체 은행권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햇살론뱅크 공급액은 0.16%에 그쳤습니다. 상당 부분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4대 은행들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인색함으로 인해서 제2금융이나 사채 어려움에 벗어날 기회를 박탈당하는. 시중은행들은 또 다른 서민금융 상품인 세희망올씨의 공급은 늘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햇살론뱅크와 세희망올씨의 수요층은 엄연히 구분돼 있으며 4대 은행이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희망올씨의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차주라면 신용점수가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장사로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4대 은행이 서민금융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뱅크의 취지나 이용 대상을 고려한다면 시중은행들이 취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3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가 조정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전세는 보증료를 올리고 반면에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가 낮아지도록 재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류정현 기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보증료율 범위를 넓힙니다. 기존에는 최저 연 0.115%, 최고 0.154%였는데 최저치는 0.097%로 더 낮추고 최고치는 0.211%로 더 높였습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건 저렴해지는 사람은 더 저렴해지고 비싸지는 사람은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데요.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렴해지는 경우 최대 20%, 비싸지는 경우는 최대 37% 비싸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9천만 원에 부채 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기존에는 보증료가 10만 원 안팎인데 개정 이후에는 8만 7천 원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반면 보증금 5억 1천만 원의 빌라 등 비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기존에 78만 원이던 보증료가 앞으로는 약 37% 오른 107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요건도 더 까다로워졌죠. 그렇습니다. 3월 말부터는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층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해당하면 보증료를 최대 60% 깎아줬는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보증료율 개편은 지난 201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 출시된 이후 11년 만의 개편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사고가 많아지는 걸 고려해 현실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국내 인구가 4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기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집값 비싼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지난해 인구 이동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628만 3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2.5%인 15만 5천 명 증가했는데요. 인구 이동은 2020년 이후 내리 감소하다가 4년 만에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만 6천 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통계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구 이동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연령별로 봐도 20대와 30대가 20%를 웃돌며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5에서 7%대로 낮았습니다. 네, 서울은 올해도 전입보다 전출된 인구가 더 많았죠. 네, 서울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5년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경남 등 17개 시도 중 12개도 전출이 전입보다 더 많아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와 인천, 충남 등 5개 시도는 전입 인구가 더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출자의 61.3%가 경기로 이동했고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도 전출 1순위 지역이 경기였습니다.
이동 사유로는 주택이 34.5%로 1위를 차지했고 가족과 직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얼마나 받으시나요? 쥐꼬리 용돈이라고들 하지만 혹시 이게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월 300만 원이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그야말로 가능할 것 같은데 비결이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명 나왔습니다. 비결이라고 하면 이른 가입 시점과 긴 유지 기간,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인데요. 우선 이른바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 가입해서 30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고,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또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최고액 수준이다 보니까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과는 괴리가 클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매달 얼마나 받습니까? 네,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53만 원이었던 반면에 같은 해 퇴직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으로 5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으로 봐도 월 65만 4천 원에 불과해서 노후 대비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부쩍 퇴직연금 광고가 많아졌다는 것 느끼셨을 텐데요. 은행들이 저마다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데 막상 열어보니 퇴직연금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자, 일단 은행들이 자기가 다 1등이라고 하는 게 공동 1등이라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각자 유리한 지표를 기준으로 1위였습니다.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일 많은 신한은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순증액이 3조 300억 원으로 은행 중 1등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재작년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6조 6천억 원 늘어서 전 금융권에서 증가액 1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IRP와 확정기여, 즉 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운용 수익률도 은행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만 합친 금액이 약 30조 원에 달해서 은행권 1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권 퇴직연금 잔액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의 퇴직연금 잔액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1,883억 원이 빠졌습니다. 특히 IRP에서 1,207억 원이 줄었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에 더해서 지난해 말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 따른 갈아타기 본격화에 증권사 등 타업권으로의 자금 유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증권사들이 빨아들인 잔액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갈아타기 전후 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은행권의 퇴직연금 잔액 2,900억 원이 순유입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순유출로 전환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보다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다는 인식 때문이라면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들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적극 끌어들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강원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공기질이 탁한 상태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개포 4동과 개포 1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날은 크게 춥지 않겠고 오후부터 공기질도 맑아지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연휴 지나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